농민 수십만 명이 관군과 일본군에 희생된 사건. 당시엔 실패했지만 항일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영향을 끼친 농민혁명. 동학 농민혁명은 조선 후기 농민들이 주도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었어요. 동학은 당시 농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한 사상이자 종교였죠. 사람이 곧 하늘이라며 신분에 상관없이 평등을 주장하니 민중들에겐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관리들의 수탈이 극에 달했던 때였어요. 그런데 동학 교도들은 동학에 들어온 사람이 세금을 못 내서 끌려가거나 먹을 게 없어 어려움을 겪으면 돈이나 쌀을 모아서 도왔어요. 더욱 지지를 받았겠죠. 농민들이 주축이 된 동학 세력은 처음엔 반역죄로 처형당한 교조의 명예를 회복해달라는 종교적 행보를 이어가다 점차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해요. 반외세를 외치고 부패한 관리를 문제 삼으며 점차 개혁의 깃발을 들게 된 거죠. 도화선은 고부군수 조병갑을 몰아낸 고부 농민봉기였어요. 고부 지역은 호남 제1의 쌀 생산지 중 한 곳이었어요. 그만큼 수탈이 극심했죠. 조병갑은 여러 방법으로 수탈했는데 이를 참다 못한 농민들이 일어났어요. 이때 농민들을 모아 관할을 공격해 곡식을 나눠주고 감옥에 갇힌 백성들을 풀어준 게 우리가 녹두장군이라고 부르는 전봉준이에요. 고부 농민봉기 이후로 다른 지역 농민들도 일어나 점차 농민군으로 세력을 불려요. 이후 동학 농민군은 황토현에서 관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전주성까지 점령하게 되죠. 마음이 급해진 조정은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하고 일본도 자국민 보호 등을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해요. 이에 동학 농민군은 왜군 철수를 위해 해정 개혁안을 왕에게 올리는 것과 신변 보장 등을 약속받고 전주 화약을 체결한 뒤 전주성에서 물러나요. 이후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자 농민군은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다시 일어났지만 공주, 우금치 등에서 일본군과 정부군에 패하고 지도자들이 잡혀 처형되면서 1년여에 걸쳐 진행된 동학 농민혁명은 끝나게 돼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조선 후기 민중들을 힘들게 했던 건 부패한 관리들의 수탈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세금 제도를 악용한 수탈이 가장 심각했어요. 당시엔 양반들은 세금이 면제됐고 농민이 대부분인 양인에게만 세금을 거뒀어요. 그리고 세금을 거두는 일을 각 군현의 수령들에게 맡겼죠. 세금 거두는 방식이 조정에서 정한 만큼만 올리면 되는 총액제였기 때문에 각 군현의 수령들은 할당량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어요. 또한 조정이 부패한 관리들을 방관하면서 농민의 생활은 계속 어려워져만 갔죠. 당시 수탈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고부 농민봉기에 불씨를 지핀 고부군수 조병갑은 자신의 아버지 기념물을 짓는다며 세금 걷고 당장 필요도 없는 보를 만들게 한 다음에 물세 내게 하고 죄 뒤집어 씌우고 벌 대신 세금을 걷는 등 횡포가 끝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이 참다 못해 일어서게 된 거죠. 당시 농민군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체포, 처형되면서 1년여의 동학 농민혁명은 실패로 끝나요. 하지만 남긴 유산은 적지 않죠. 농민군들이 요구한 폐정개혁안 주요 내용을 보면 당시로선 파격적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신분제를 없애고 인재 위주의 관리 채용 등 개혁적인 내용이었죠. 그리고 동학 농민군이 내건 재폭구민과 보구간민 정신은 자연스레 항일운동으로 이어졌어요. 실제 동학 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후 의병으로 활동하며 항일운동에 헌신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으로 백범 김구 선생을 들 수 있죠. 김구 선생은 어린 나이에 동학 농민혁명에 참여했어요. 탐관오리 횡포에 맞서며 저항정신을 키웠고 후에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일제와 싸웠죠. 그래서 동학 농민혁명의 반봉건, 반외세의 정신이 3.1운동 등 항일운동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최근에 학계에선 동학 농민혁명이 3.1운동으로 계승됐으니 헌법 전문에 이를 반영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죠. 동학 농민혁명이 당시로선 실패했지만 대한민국 기틀을 다진 3.1운동에 영향을 줬으니 마냥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125주년을 맞는 해예요. 하지만 법정 기념일은 지난해 말에야 지정됐죠. 4곳의 자치단체가 각각의 역사성을 강조하며 기념일 지정을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상징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정읍의 황토현 전승일이 선정됐고 올해 첫 기념일을 맞게 됐어요.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110년, 기념일 지정에는 또다시 15년, 민족 해방과 민주주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받은 동학 농민혁명. 이제라도 제대로 된 대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금방 짧은 영상 하나 잘 시청하셨습니까? 오늘 수업할 내용은 동학농민운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은 19세기에 있었던 농민 항쟁 운동입니다. 그 동학농민운동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또한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또한 그 동학농민운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동학농민운동은 19세기 후반 1894년 전후로 해서 발생했던 전국 단위의 농민운동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잘 없는 대규모의 농민운동이었고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그리고 그 동학농민운동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자세가 뭔가에 대해서 배우는 게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이렇게 세 개의 목차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에서 그 동학이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게 된 배경, 그리고 세 번째는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되었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학농민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목에서 보다시피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농민운동이라는 말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동학이라는 게 뭘까? 이게 바로 오늘 수업 처음 내용입니다. 동학에 반대되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사실 동학은 서학의 반대 개념으로 등장한 종교적인 종교입니다. 여기서 동학의 반대 개념이었던 서학의 경우는 사실 천주교, 즉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서양 학문을 의미합니다. 즉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서양 학문이었던 서학의 반대 개념으로서 등장했던 게 바로 동학입니다. 그러면 동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교적이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동학이 어떻게 농민운동으로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은 1860년 경주 출신의 몰락 양반이었던 최재우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제목에 보다시피 몰락 양반입니다. 원래 양반은 한국사 특히 조선시대에서 높은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18세기, 19세기 넘어오면서 양반들 중에 소위 재테크를 못했거나 또는 관리, 즉 과거 시험에 낙방을 해서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못한 사람들 양반의 경우는 몰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몰락을 한 양반의 경우는 생계도 굉장히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 대해서 반발, 즉 조선사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재우입니다. 최재우는 비록 양반이었지만 몰락 양반이었기 때문에 조선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러한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민이 바로 하나의 종교였던 동학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동학에 대해서는 제가 한 짧은 영상,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그 내용 보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 영상 우선 시청을 하신 다음에 최종 영상이 좀 기네요. 한 8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영상 하나 시청하시고 제가 그 보완 설명을 하고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존엄과 평등 사상을 가르친 최재우. 이 시대가 기억해야 할 한국의 정신입니다. 영상 잘 시청하셨습니까? 최재우가 동학을 창립하게 된 배경,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소개된 영상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면 동학농민운동이 왜 발생을 하고 동학농민운동을 그렇게 조선 사회 전국에서 발생하게 된 이유, 또한 최재우가 동학이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든 이유가 아주 매끄럽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 하나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19세기 전반, 쉽게 말하면 종조 다음부터 왕이 즉위했던 나이를 나타낸 표시입니다. 보시면 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다 어린 나이에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처럼 어린 나이에 왕 위에 오르게 됨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어떠한 문제인가 하면 왕이 직접 통치한다기보다는 왕의 친인척, 특히 외갓집이 되겠죠. 주로 외갓집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정치가 제대로 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말 그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세도 정치가 발생하는 겁니다. 세도 정치라는 것은 19세기 전반에 발생했던 아주 파행적인 정치 방식입니다. 세도 정치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다시피 국왕의 위임을 받아 정권을 잡은 특정인 또는 그 추종 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선의 정치 형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한 개념인데 이 표현보다는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특정 가문, 왕의 친인척 중에 특정 가문이 국정을 전담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특정 가문은 주로 안동건 씨, 안동김 씨, 풍양조 씨 같은 특정 집안이 되는 겁니다. 즉 특정 집안이 국가 운영을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게 아마 세도 정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도 정치라는 것은 뒤에도 나오겠다시피 이게 제대로 된 통치 방식이 아닙니다. 특정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부정부패, 매간매직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런 문제를 발생함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 자체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동학이 발생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동학이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동학 농민 운동으로 발생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제가 금방 설명했다시피 세도 정치라는 게 국가 운영을 특정 가문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난무하죠. 그게 바로 정치가 문란하게 되는 겁니다. 세금도 막 걷어가고 매간매직을 발생하고 죄 지은 사람 중에서 돈이 많으면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고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니까 백성들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바로 반란, 즉 밀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19세기를 밀란의 시대라고 합니다. 실제 1800년대, 즉 19세기에는 다양한 농민 반란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평안도 지역에서 발생했던 홍경래난 을 들 수 있죠. 그리고 진주 지역에 있었던 진주 밀란 들 수 있죠.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농민 반란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농민 반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정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이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 자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그에 대한 불만이 농민 반란으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최근에 한 3년 전에
상영했던 영화 중에 군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강동원 씨하고 하정우 씨가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의 배경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수업했던 내용 중에 농민 반란, 뭐 19세기 세도 정치, 또 농민들의 어려운 삶을 한번 어떨지 궁금하다 싶으면 아마 최근에 최근에 나온 영화인 군도를 보면 아주 재밌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면 19세기 농민들이 어려운 삶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농민 반란의 최정점에 있었던 게 바로 오늘 수업을 하게 되는 동학 농민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천주교, 즉 서양 종교였던 천주교의 세력 확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천주교는 카톨릭을 중심, 말 그대로 카톨릭이죠. 이 카톨릭이 점차 조선 사회에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근데 천주교가 가지고 있던 생각 자체가 당시 조선 사회로서는 굉장히 좀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분 제도를 부정한다든가 또 조상 숭배를 부정한다든가 이러한 측면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상당히 거리감, 즉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천주교가 조선 사회에 급격히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러한 천주교에 대해서 반발, 즉 천주교에 대한 반대되는 종교 개념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수업을 하게 된 동학입니다. 즉 천주교를 중심으로 한 서양 종교, 서양 학문을 서학이라고 했다면 동학은 그런 서학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즉 동학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천주교 같은 서양 종교가의 세력 확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동학의 가장 중요한 이론 자체가 바로 이거입니다. 한문으로 인내천이라고 하죠. 즉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뜻입니다. 전통적으로 하늘은 굉장히 고귀한 존재를 지칭할 때 많이 씁니다. 중국 황제를 천자라는 표현을 쓰죠. 즉 황제에 버금갈 정도로 고귀한 대상을 하늘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곧 하늘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동학 이념 중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이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람, 즉 사람 인자는 양반만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왕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지칭하는 겁니다. 즉 노비일 수도 있고 일반 평민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곧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시 신분제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던 조선 사회로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인내천 사상을 강조했다는 얘기는 당시 동학의 이론 자체가 기존의 조선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분제 사회, 즉 신분제를 유지하고자 했던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 즉 상당히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종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학 자체가 초창기 조선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핍박을 받게 되기도 하는 거죠. 동학의 이론 자체가 유교, 불교, 도교 이렇게 합쳐졌다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서양의 종교였던 서학과 반대되는 동양에 있었던 특히 조선 사회에 뿌리 깊이 내리고 있었던 유교와 불교, 도교 등 다양한 종교적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동학이다라는 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동학에 대해서 이제 점점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즉 동학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서 조선 정부는 동학을 불순분자, 불만 세력 이렇게 낙인을 찍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핍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금방 제가 말을 했던 인내천 사상입니다. 즉 신분제 사회에서 용인이 될 수 없던, 즉 신분제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인내천 사상을 주장하는 동학은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순분자, 나쁜 종교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재우, 즉 동학을 창시했던 동학의 일대 교주였던 최재우를 처형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학을 믿는 사람을 처벌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동학을 금지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인내천입니다. 인내천, 즉 신분제 사회를 부정했던 동학의 교리가 조선 정부로서는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재우를 처형한다든가 동학을 금지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동학의 영향력은 계속 커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학을 믿는 농민들은 삶 자체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동학의 교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동학은 자신들을 핍박했던 조선 정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거죠. 즉 억울하게 죽었던 최재우의 누명을 없애고 자기들의 종교인 동학을 핍박하지 말라라고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했던 게 바로 교조 신원 운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자기들이 억울하게 탄압을 받고 있으니까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런 운동입니다. 이게 삼내, 지금 전라도입니다. 한양, 보은은 충청도에 있는 거고요. 이런 등지에서 교조 신원 운동이 발생합니다. 즉 동학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를 더 이상 핍박하지 말라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조 신원 운동으로 발생해서 점차 확대가 되는 거죠. 즉 동학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동학 농민 운동에서 바로 동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즉 동학이라는 종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발전하고 또 그러한 동학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즉 인내천으로 인해서 조선 정부로부터 받았던 핍박, 이 핍박에 저항을 하는 동학 교인 그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동학이 하나의 농민 운동, 즉 밀란, 즉 농민 반란으로서 19세기 조선 사회에서 발생했었던 가장 대규모의 농민 반란 운동으로 전개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 정조대왕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의 어린 아들 순조가 조선의 23대 임금에 오르게 됩니다. 11살의 어린 나이였기에 그의 할머니 정순왕후가 대신 정사를 돌보는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왕의 모든 권한과 권위를 갖게 된 정순왕후는 유감스럽게도 정조의 반대파였던 인물이고 정조가 수립한 정치 질서를 갈아엎게 되는데 정조의 지지 세력들을 탄압하고 복수하기 위해 수많은 천주교도들을 숙청하게 되죠. 이 사건이 바로 신유박해. 하지만 4년 후 조선을 본격적으로 병들게 할 그들이 등장합니다. 할머니가 물러났지만 아직까지도 어렸던 15살의 순조. 그때 그의 장인어른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김조순. 그리고 그의 안동김씨 가문이 실권을 장악하게 되죠. 왕보다 높은 권력을 잡고 대신 정치를 하는 것, 바로 안동김씨의 세도 정치가 시작됩니다. 사실 정조가 매우 총애했었던 순조의 장인어른 김조순은 살아있을 때까진 순조를 잘 보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조순이 죽고 난 다음 점점 세도 정치는 썩어가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론 이때부터 조선 후기의 왕은 허수아비만도 못하고 60년간 세도 정치에 의해 병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무엇보다 백성들의 삶이 진짜 엉망진창이었죠. 먼저 토지에 매기는 세금인 전정에 있어서 부패한 관리들은 백성들이 소유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억지로 세금을 거두어 많은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남자들이 군대 가는 대신 배로 짠 옷감인 군포를 내게 하는 군정에 있어서 이 미친 관리들은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어린 아이에게 군포를 내게 합니다.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에게까지 군포를 걷었죠. 마지막으로 여기서 백성들이 가장 괴로워했던 것은 바로 환정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민에게 나라의 곡식을 구워주고 추수할 때 이자를 붙여 갚게 하는 것. 이는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조선 후기 관리들은 지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터무니없게 높은 이자를 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정, 군정, 환정의 문란, 즉 삼정의 문란입니다. 안동김 씨한테 뇌물을 바치고 높은 관직을 오르기 위해 이렇게 백성들을 괴롭힌 부패하고 더러운 관리들을 탕관오리라고도 하죠. 세도 정치의 폐해로 인해 순조 때 농민들이 난을 일으킨 것이 홍경래의 난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순조가 죽고 그의 손자 헌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헌종은 역대 최연소인 8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힘이 없었고 이땐 풍양조 씨와 안동김 씨가 권력 다툼을 하던 시기였죠. 그냥 세도 정치에 의해 백성들만 죽어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헌종은 1849년 23세의 젊은 나이에 눈을 감게 됩니다. 하지만 헌종의 후사가 없었고 그렇게 왕족 출신을 찾아야 했는데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있던 이 사람이 뜬금없이 철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안동김 씨는 세도를 이어나가기 위해 정치에 문외 아닌 왕을 원했기 때문에 철종을 고른 것이었죠. 그냥 세도 정치의 폐해를 절정으로 보여주던 시기. 사실 이때 안동김 씨는 왕의 자질이 있어 보이는 왕족을 영모의 혐의를 만들어 귀양 보내거나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왕족 출신의 이하응. 그는 상갓집 개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었죠. 이렇게 왕족 출신이지만 건달짓을 하기도 하고 굴욕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야심 없는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철종 역시 후사가 없었기에 세도 가문은 가장 다루기 쉬운 이하응의 아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왕위에 오른 제26대 왕 고종. 이하응은 왕의 아버지, 즉 대원군이라는 지위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흥성대원군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가 그저 만만한 상갓집 개인 줄만 알았던 세도 가문들은 그렇게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동학, 즉 종교적인 측면에서 동학을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 즉 농민 반란이라는 측면에서 동학 농민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학 농민 운동, 즉 하나의 종교 운동에서 머물지 않고 농민 반란으로 발전되게 되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즉 국내, 특히 19세기 국내 상황이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여흥민 씨 중심으로 해서 특정 가문 중심으로 국가 운영이 되는 세도 정치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세금도 막 거두고 죄 지은 사람들 중에 돈이 많으면 처벌하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금방 얘기했던 세도 정치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이런 세도 정치 발생으로 인해서 바로 정치가 붕괴가 되는 거죠. 즉 정치가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게 정치의 가치였는데 그런 정치가 하지 않고 농민들의 삶, 즉 일반 평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즉 농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즉 정치가 백성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세도 정치입니다. 이런 세도 정치가 급격히 발생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다양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매간매직이죠. 즉 시험을 쳐서, 즉 과거 시험을 봐서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말 그대로 돈을 주고 간직을 팔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즉 매간매직. 문제는 뭔가 하면 간직을 돈을 주고 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능력도 없을 거고, 그리고 자기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본전 생각이 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주고 어디 군수 자리를 돈을 주고 샀다면 1억이란 돈은 아까울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한테 각종 나쁜 짓, 뭐 세금을 막 거둔다든가 부정부패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기가 간직을 살 때 들었던 1억 원의 돈을 보다 더 많은 돈을 남기려고 하겠죠. 그럼 이 과정에서 백성들의 삶은 더 혼란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도 정치의 문제였습니다. 이 세도 정치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조병갑입니다. 그러면 조병갑 직전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세도 정치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 그 세도 정치가 뭔지, 세도 정치가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항폐화시키는지에 대해서 한 4분짜리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세도 정치에 관련한 영상, 한 4분짜리 영상 잘 보셨습니까? 사실 이 영상만 봐도 세도 정치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 그리고 19세기에 각종 농민 반란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 제가 보던 영상 한 3, 4분짜리 영상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아마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도 정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동학 농민 운동이 발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아마 탐관오리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이죠. 맞습니다. 고부군수 조병갑입니다. 고부는 지금 전라도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한 명의 군수가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참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닙니다. 각종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죠. 나쁜 짓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맞습니다. 부정부패. 즉 백성들의 삶은 어렵게 하더라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더라도 정치가 제대로 운영이 되었다면 그 사람이 그런 부정부패를 함부로 저지를 수가 없었겠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이 관리가 될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19세기 금방 봤던 영상, 세도 정치 영상에 보다시피 당시 조선은 국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속어긴 하지만 정치가 개판이었다는 거죠. 이런 세도 정치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을 보여주는 게 바로 고부군수 조병갑입니다. 세금 막 거둡니다. 즉 국가에서 사실 조선시대 세금 제도가 굉장히 복잡한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다 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 국가에서 정해둔 세금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묵인했던, 즉 용인해줬던 세금 부분도 있습니다. 지방 군현 운영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일정 부분 묵인해줬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고부군수 조병갑은 굉장히 악용을 하는 겁니다. 즉 적당히 거둬줘야 되는데 막 거둬보는 거죠. 그 과정에서 농민들은 죽어나는 겁니다. 또한 이런 짓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다음에 볼 사진 영상을 봐도 이 세 번째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령이 공사를 한 겁니다. 오늘날에 공사를 하면 건설업체에 돈을 주고 이렇게 공사를 하지만, 사실 조선시대에는 그런 식의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을 동원해서 농민들을 동원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농민들을 동원할 때 돈을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세금 명목으로 이제 그 노동력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적절하게 일을 시켜야 되는데, 조병갑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는 거죠. 그냥 화끈하게 일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즉 중앙정부에서 정해둔 법정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마음대로 동원을 하고 가혹하게 일을 시키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사건의 현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만석보. 만석보는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중요하니까, 특히 벼농사에서 물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저수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전국 각지에 보면 저수지가 많이 있는데 그 저수지의 상당 부분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대부분은 일제시대 때 뭐 개보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게 조선시대에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조병갑이 저수지를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 거죠. 농민들 농사 지으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근데 농민들을 가혹하게 동원하는 겁니다. 법정 규정이 있는데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또한 수세, 쉽게 말하면 물세라고 해가지고 물세라고 해서 불법적인 세금 징수를 한 겁니다. 즉 물세가 아마 오늘날 수도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수지에 있는 물을 빼가면 그 물을 빼간 거에 대한 세금을 걷어가는 거죠. 사실 이것도 불법인데 조병갑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같은 경우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세금도 막 걷어가고 물세라고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또 세금 걷어가고 뭐 저수지 만든다고 맨날 동원시켜가지고 일 시키고 이러니까 농민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런 세도 정치, 그리고 세도 정치에서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고부군수 조병갑의 행동 자체가 동학 농민운동이 발생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청일전쟁 등 요게 이제 만석부에 있는 비석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외세의 침입을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조선 같은 경우는 흥선 대원군 시기에 계속 세국 정치를 해가지고 외국과의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운요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강화도 조약을 맺고 그 이후로 이제 각 서양, 뭐 일본, 중국, 당시엔 청이 되겠죠? 가 이제 교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가 하면 전 세계에서 이제 값싼 물품, 뭐 주로 이제 옷감일 경우가 많은데 이런 옷감이 대규모로 수입이 됩니다. 당시만 해도 이런 옷감의 경우는 조선에서는 간의 수공업으로 했습니다. 뭐 여성들이 길쌈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걸 팔아서 이제 생계에 보태는 경우가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이때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당시 전 세계에서 공장에서 만들어졌던 값싼 옷감이 대규모로 수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당시 지방 농민들의 삶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즉 그 이전에는 여성이 뭐 주로 부인이 되겠죠. 부인이 이제 옷감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생계에 보태는데 이때부터는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즉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이제 농민들의 삶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지금까지 이제 동학이 하나의 종교 운동이 아니라 동학 농민 운동으로 발생하게 되는 과정, 뭐 세도 정치 그리고 외세의 침입 등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19세기 조선이 처해져 있었던 국제 상황에 대해서 짧은 영상이 있는데 요거 하나 보시고 수업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